네,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가을, 늦가을 비가 내리더니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선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죠? 뭐 세상은 계속 격변이고 또 미국에서 또 0.5%를 올릴 확률이 또 이자를 기준금리를 0.5%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지금도 금리가 역전된 상태인데 1.5%까지 차이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달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또 IMF 같은 일이 터지지 않을까 사실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뭐 걱정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제 섹션에 뭐가 났냐면 카드론이 1조 4천억이 늘어났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은행권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그 비싼 카드론을 쓰는 거거든요. 또 리볼빙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곧 터질 시한폭탄의 뇌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때그때 대처해서 사는 길밖에 없는 거고 또 찬바람이 이제 오늘부터 좀 기온이 훅 떨어져서 서울도 최고 기온 19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또 공부를 해보죠.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6장 먹는 대로 간다. 이게 진짜 정답이거든요. 우리는 먹는 대로 우리 몸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을까요? 부실한 재료를 써서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세포를 만드는 것도 영양소인데 부실한 영양소를 계속 넣게 되면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이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세포에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음식들을 많이 챙겨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먹는 대로 간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299페이지에 미생물은 영양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역시 거머리나 박쥐, 판다와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 일부는 몸에서 만들어내는 효소에 의해 소화되고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러나 소장에서 분해하기 어려운 음식물은 대장으로 넘어가 열광적인 미생물 군중을 만나 그들의 소화 요소로 철저하게 분해된다. 그래서 결국은 분해가 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 균형이 어떠냐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석혁명은 인류 진화의 결정적인 시기였다. 인류는 두 가지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농경과 목축이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주는 이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농경과 목축을 통해 신석기 인류는 유목민의 생활을 버리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목축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갖은 질병이 원래는 동물한테만 있었던 질병들이 이제 인수 공통 바이러스들로 이제 변질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영구적인 건축물을 짓게 되면서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자 불행히도 그 안에서 전염병이 꾸준히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 문화와 식습관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콜레라도 원래 인간한테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돼지한테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축을 이렇게 동물들을 가둬놓고 가축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동물들과 인간이 같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역사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식탁에서 늘어난 것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늘어났는지를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싸잡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들 영양소가 가진 복합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대표적인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콜레스테롤 이런 거죠. 이 말은 자동차가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인 것처럼 지방은 무조건 회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지방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관가한 것이다. 네,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세포 막을 형성하는 것도 지방이고요. 우리 몸에 독소가 많으면 그걸 안전하게 저장하는 창고가 또 지방이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어쩌면 성호르몬도 지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나는 포화지방, 단기불포화지방, 다가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어떤 비율일 때 가장 균형을 이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최신 유행 식단을 논할 때 어떤 것은 건강을 해치고 어떤 것은 안전하다고 하는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뭐가 좋다 하면 아주 동의 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녹차라는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뭐 그 TV 방송에서 했던 비타민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녹차의 카테킨이 암을 예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드세요. 8잔에서 10잔을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또 녹차 붐이 일어가지고 어마무시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녹차에 매달렸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녹차에는 카테킨만 있냐고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많거든요. 카페인이 많게 되니까 이뇨 현상을 일으켜서 수분을 많이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오는 거죠. 암은 예방됐을지 몰라도 결국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어떤 것은 안전하다고, 뭐 어떤 것은 건강을 해치고 이런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음식의 어떤 하나의 특정 성분을 바라보게 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푸드. 그래서 우리 조상님네들은 야채라고도 안 불렀고요. 채소라고도 잘 안 불렀어요. 근체류라고 했어요. 뿌리부터 잎까지 다 먹었던 거죠. 홀푸드를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식탁에 뭐가 늘어났냐는 거예요. 지방과 당분 이런 것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특히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 것들은 뭐냐? 뭐 좋은 게 다 사라진 거죠.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씨를 종자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종자 회사들이 단연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종자를 사다가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313페이지에 식물성 식단은 홀쭉이 미생물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 그룹의 미국인에게서 동물성 식단인 고기와 달걀, 치즈를 다른 그룹에서는 식물성 식단인 곡물과 콩, 과일, 채소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뭐 실험을 한 얘기일 거예요. 당연히 장내 미생물의 조성에 변화가 찾아온다. 식물성 식사를 한 사람은 식물 세포벽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그룹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고기를 먹은 사람은 식물분해 박테리아를 잃는 대신 단백질을 분해하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탄고기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박테리아 종류가 늘어났다. 식물성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미생물군 유전체는 초식동물과 비슷하지만 동물성 식사를 한 사람들의 미생물군 유전체는 육식동물과 비슷하다.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먹이를 많이 주는 게 흥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체중 감량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물론 여성분들은 이제 체중 감량에 되게 민감하시긴 하지만 평생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시는데 골고루 꼭꼭 씹어서 많이 먹으면 됩니다. 319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균을 집어넣어 보니까 비만한지 뭐 정상적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더라. 장균총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사슬지방산, 단세지방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3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섬유질을 사랑하는 우리의 미생물은 섬유질을 분해하여 짧은 사슬지방산, 이거를 이제 전문 이렇게 단세지방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의 얘기 이제 뭐 장균총 얘기 나올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단세지방산인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형태로 열쇠를 만들고 면역세포에 자물쇠를 열어 자기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단세지방산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을 일어나는 것을 줄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섬유질, 식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근데 뭐 여기 이제 뭐 GPR43은 면역세포가 아니라 지방세포에서 발달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결국 뭘 많이 먹어야 되냐면 채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했던 버블보이 면역계가 없어갖고 이게 이 비닐막 안에서 무균 처리된 곳에서 살았던 그 아이 얘기죠. 결국 사망을 했지만 데이비드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도 이제
뭐를 비교한 거냐면 맹장에 비교해서 균이 많은데 지와 없는지, 홀쭉한지와 뚱뚱한지 뭐 이렇게 비만이 생긴다라는 거죠.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날씬한 쥐한테 뚱뚱한 쥐에 균을 뽑아서 넣으니까 뚱뚱해지고 뚱뚱한 쥐한테 날씬한 쥐에 있는 장에 있는 균총을 집어넣으니까 날씬해졌다라는 그 실험 결과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 아니라 장 균총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321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착한 식단으로 돌아가기라고 돼 있어요. 착한 식단이란 건 뭐냐면 결국 식물성,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식단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도 안 일으키고 뭐 만성 질환도 안 일으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섭취 열량과 소비 열량의 덧배씀 공식이 아닌 식단, 가로 열고 특히 섬유질 이렇게 돼 있어요. 미생물, 단세지방산, 장 투과성, 만성 염증 사이의 연관성을 나열해 보면 비만은 단지 많이 먹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 조절에 관한 질병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공부를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호르몬의 문제고요. 렙틴 저항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렙틴 저항성도 잡아야 되는 거고 장 균총을 살리게 되면 사실은 식물 위주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단세지방산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되게 적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비만도 적어지는 거고요. 예. 나쁜 식습관이란 살이 찌는 한 가지 루트에 불과하며 항생제를 비롯하여 미생물총을 파괴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또 그로 인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LPS라는 건데 들어가게 될 경우에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서 다 단순히 살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22페이지에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면 체중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개월간 총 250명의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섬유질 섭취와 체중을 추적한 결과 100칼로리당 섬유질 섭취가 1g 증가할 때마다 0.25kg씩 살이 빠졌다. 얼마 안 되는 양인 것 같지만 보통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할 때 섬유질 섭취를 1000칼로리당 8g씩 증가시키면 총 2kg을 감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루 식사에 밀겨 반컵과 익힌 콩 반컵이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단순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8페이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다. 음식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된다. 내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셀리악병과는 달리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도 장 내벽은 완벽하다. 대신에 미생물총 불균형 때문에 면역계는 글루텐의 존재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 가볍고 폭신한 빵을 만들기 위해 미리 포함된 글루텐 함량을 늘리는 것은 가뜩이나 민감한 면역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제일 맛있어하는 빵, 많이 즐겨 먹는 빵이 뭐예요? 입에 넣으면 살을 녹는 빵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단세지방산 생성이 줄어들고 자가면역 질환도 일어나고 비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29페이지에 미생물을 의식한 식단, 그래서 미국의 음식평론가 마이클 폴란의 명언이 있다. 소식하고 채식하라. 소식하고 채식하라. 폴란은 미생물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했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이 진리임을 안다. 그런데 안 하죠. 첫 번째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장기 보관을 위해 화학 방부제로 신선함을 유지하는 포장식품을 피해라. 두 번째 췌장, 지방세포, 식욕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의 이상으로 꾸역꾸역 먹지 말라. 셋째 채식은 인간과 착한 미생물 모두의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랍니다. 음식평론가인 마이클 폴란의 한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요? 먹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엄마들이 되게
재밌고 웃기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먹어서요. 그리고 해물궈져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 공부하기 싫어요. 게임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게임해라 합니까? 두드러 패서라도 PC 잘라버리더라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 끼 식사를 구성하는 어떤 영양소도 홀로 설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예. 지방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탄수화물 역시 다양한 크기로 존재한다. 어떤 형태의 식품이든지 복합적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라는 큰 틀 안에서 잘 어우러지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은 나쁘고 섬유질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 다 필요한 겁니다.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33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본질적인 것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이렇게 즐거우면서도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먹는다는 것의 두 가지 측면, 즉 쾌락과 생명 유지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설적인 것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하고 신선하며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계절에 상관없이 먹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나 영양 부족이 아닌 밥상머리에서 생겨나는 병, 먹을거리와 관련된 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 선진국에서 특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먹는데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 6장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간다. 한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미생물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만드는 끼니마다 한 번쯤 자신의 미생물을 생각해보자. 그들이 원하는 오늘의 메뉴는 뭘까? 지방일까요? 남의 살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은 이제 엄마가 주는 선물 그래갖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어떤 선물을 줄까요? 뭐 여기 코알라 얘기가 나오는데 코알라는 새끼 때 어미가 자기 똥 싼 거를 새끼 코알라한테 먹인답니다. 그 균총을 물려주기 위해서.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우리 인간들은 유칼립투스 냄새가 싫지만 코알라는 이게 주식이거든요. 그거를 적응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균총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미가 똥을 싸서 그걸 뭉쳐서 아기 코알라한테 먹입니다. 그만큼 균총은 중요한 거거든요. 334페이지에 종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에게 건강한 미생물 세트를 선물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다. 인간은 그럴까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버리면요. 엄마의 산도와 항문과 유두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섭취 못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이런 행동이 생물체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미생물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 진화적으로 이로운 생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지저분해갖고 다 살균을 하고 막 멸균을 하죠. 세정제를 써가지고. 뭐 정말 엄마들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가 알 껍데기에 박테리아를 발라놓는 행동이나 새끼가 박테리아를 집어삼키는 행동이 모두 일반적인 행동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진화해온 것이다. 미생물은 자신을 소유하는 개체의 생존과 생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틀림없다. 네. 근데 우리는 다 죽여버리죠. 감기가 걸려도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다 싹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자연과 반대로 가니까 인간들이 많이 아픈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처음 엄마에게 얻는 것 해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냐 이거예요. 일단 양수가 터지면 바로 미생물의 증식이 시작된다. 이제 아이가 엄마의 질을 통과하여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여정은 미생물로부터 태형을 당하는 시간이다. 태형이라는 단어는 자칫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이가 맞이하는 미생물은 적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럼 미생물식 통과 의례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 이 의식을 거치면 조금 전만 해도 무균 상태였던 아이는 질 속의 미생물을 온몸에 바르고 세상으로 나선다. 하지만 아기는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면서 질에서와도 별도로 다른 미생물의 세례를 받는다. 불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기 때 똥을 삼키는 것은 코알라만의 고유한 행동은 아니다. 출산 시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는 호르몬과 아기가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서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대부분 산모는 대변을 지린다.
출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기는 일단 머리가 먼저 나오는데 몸을 엎드린 형태로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어 정확히 엄마의 항문을 마주보는 자세가 된다. 그리고 그 상태로 마지막 수축이 시작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이때 아이의 머리와 입은 최적의 자세를 취하게 되며 엄마가 지린 대변 속의 미생물을 흡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신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이는 앞으로 아이가 순탄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출산의 과정에서 엄마가 변과 질을 통해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미생물 세례는 신생아가 처음으로 입는 간편하고도 안전한 최고의 베넷 저고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신생아도 엄마의 똥까지 핥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한평생을 건강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혐오스럽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333페이지에 여성의 질은 아기가 삶을 시작하는 출발문으로서 인생이라는 경주를 시작하는 아기에게 최고의 환경을 줄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아기들이 생리 초기에 젖상균의 덕을 보긴 하지만 그건 한시적일 뿐이고 사실은 젖을 분해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장내 미생물충이 필요하다. 엄마의 장내 미생물이 필요한 것이다. 출산 시 엄마의 대변을 통해 첫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아기는 실제로 엄마의 질에서도 미생물총의 일부를 얻는다. 임신한 여성의 질에 사는 박테리아는 비임신 여성의 질에 사는 박테리아들과는 조성이 크게 다르다. 질에서 장 박테리아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임신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야. 임신이 아닌 상태에서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균이 보이는데 임신을 하면 대장 속에 있는 균까지 질에 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아이한테 선물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부족할까 봐 어떻게 해요? 엄마가 대변을 좀 재리면 아이가 그걸 핥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이에요. 341페이지에 대부분의 여성이 한 번 제왕절개를 받으면 다음번에도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 수술에서 남은 흉터가 자궁 수축의 압박 때문에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신 의료 관련 연구 결과가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제 최대 4번의 제왕절개 후에도 심각한 추가 위험 부담 없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성분들도 어때요? 가임기 여성들도 한 번 제왕절개를 했으면 영원히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밖에 안 낳고 그거조차도 안 낳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좀 여성분들이 깨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깨어나야 아이들이 건강하고요. 정말 저는 그 안타까워요. 10여 년을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가슴에 메아리 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343페이지에 진통 중에 의사가 제왕절개술을 권고하며 많은 여성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쉰다. 질식뿐만의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날 기회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자연분만을 대신할 수 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이 있다는 생각은 여성들로 하여금 진통을 겪고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을 위험하고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실제로 산모들에게 제왕절개분만이 질식분만보다 평균적으로 위험도가 더 높다.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건강한 여성 10만 명 4명이 질식분만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제왕절개술 후에는 13명이 사망했다. 치명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왕절개술은 감염, 출혈, 마취 등 일반적인 복강수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분만할 때 허리 아래쪽만 마취하지 않습니까? 뭐 제왕절개 할 때. 근데 그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하반신이 안 움직인 분도 전 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생물학자들이 지은 책에도 이렇게 예까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344페이지에 한때는 질식분만에 대한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지던 제왕절개술이 점차 산모, 아기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MRSA 감염 사례 중 최대 80%가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기들에게서 일어난다. 걸음마 하는 시기의 아이들은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이가 알레르기 장애를 가질 확률이 더 높다.
특히 알레르기에 걸리기 쉬운 엄마에게서 제왕절개로 태어났다면 아이가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7배나 높아진다. 또한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기들은 자폐증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더 높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에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만약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없다면 100명의 자폐성 장애 아동 중 8명은 자폐증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뭐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아이는 엄마 질을 통과하고 엄마 학문에서 질인 변까지도 아이는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46페이지에 자연분만을 한 경우에는 엄마의 질 미생물과 아이의 장 미생물이 서로 비슷하다. 반면에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기와 엄마는 미생물을 비교해서는 서로 짝짓기가 어렵다. 자, 째고 나오기 때문에 수술실에 있는 균들에 먼저 감염이 돼요. 그 다음에 수술실 공기 중에 떠있던 균에 감염이 되고 엄마의 몸에 있던 균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락토바실러스나 프레보텔라 같은 저당분의 박테리아를 얻지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포도상구균, 코리네 박테리아,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같은 피부 터줏대감들이 장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 박테리아들은 젖당을 소화하는 박테리아가 아니고 피지나 점액질을 좋아하는 종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유도 아이인데도 분해를 잘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349페이지에 바꿔야 할 것은 스스로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한 일부 여성이 아니다. 출산을 의학의 분야로 끌고 들어간 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언제부턴가 임신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질병으로 바뀐 거죠. 질병으로. 그게 어떻게 질병입니까? 노화도 질병이 됐고요. 완경도 질병이 됐고요. 모든 게 다 질병화 돼버린 거예요. 죽음까지도 질병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제왕절개 분만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계획이 이미 시행 중이다. 대부분의 제왕절개술로 인해 산모가 처하게 될 위험성과 불필요한 수술 때문에 귀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 제왕절개 분만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나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정말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힘들고 또 고통이 싫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이의 장래를 봐서도 좀 엄마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51페이지에는 올리고당은 단순당이 고리로 길게 이어진 탄수화물이다. 사람의 모유에는 총 130종류에 이르는 엄청나게 다양한 올리고당이 들어있다. 이는 다른 포유류의 적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왜 그럴까요? 올리고당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해서 그래요. 우유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모유에 비하면 다양성이 크게 떨어진다. 130종까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성인은 보통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도 올리고당은 임신한 여성과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의 유방 조직에서 생산된다. 기능이 없다면 왜 굳이 만드는가? 그렇죠?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필요하냐면 352페이지에 모유가 함유한 올리고당의 기능은 박테리아의 먹이원으로 작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먹이가 돼주는 게 올리고당이기 때문에 모유에서는 그렇게 130종에 달하는 여러 가지 올리고당을 생산해낸다라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 몇 주 동안 아기의 장 미생물 군집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장의 상태는 특히 재난에 취약하다. 폐렴, 염색, 상기균 같은 병원균이 단 한 종만 침입해도 착한 박테리아들을 대량 살상하여 장 전체가 초토화된다. 그런데 올리고당은 병원균을 소탕하는 서비스까지 해준다. 그래서 모유에는 130여 종의 올리고당이 생산이 되는 거죠. 분유에는 그게 현저히 떨어진다고요.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여야 된다는 거죠. 모유를 먹이려면 자연분만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356페이지에 분유가 질병의 확률을 높인다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아기를 분만하는 방법에 따라 모유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이 달라진다. 분만하는 방법에 따라 엄마 모유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전에 계획하여 제왕절개 분만을 한 여성의 초유에서 나오는 미생물 종류는 질식 분만을 한 여성에서 나오는
나오는 여성의 초유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진통 끝에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한 여성의 모유는 질식분만을 한 경우와 훨씬 유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힘들지만 자연분만을 하셔라. 그게 아이의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아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산모뿐이 아니거든요. 아까 앞에서 쥐실험도 봤지만 비만까지도 우리 균총이 결정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비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그러니까 채소들을 많이 먹는 또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주 건강하게 지나서 다음 주에 이 책 마무리하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